안녕하십니까. 명교육학의 명중호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10부 교육연구 및 교육통계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집필하면서 여러 교과서들을 참조를 하고 다른 교육학 개론 서적들을 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것은 교육 통계하고 교육 연구라고 하는 것을 별개로 띄워놓은 책들이 많더라고요. 특히나 이쪽 노량진 쪽에서 교육학을 강의하는, 교육학 논술을 강의하는 관련 서적들의 경우에 띄어져 있어서 왜 그럴까 싶었어요. 교육 연구하고 교육 통계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 연구는 일종의 연구 방법론이거든요. 실험을 하고 또는 이제 관찰을 하고 아니면은 이제 그 관련 서적들을 갖다가 탐구를 해서 연구 보고서를 꾸미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는 그런 어떤 실험 관찰 아니면은 그런 어떤 자료 연구를 한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계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라고 하는 것, 여기는 교육 연구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사회과학 방법론이거든요. 사회과학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통계하고 붙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사 방법론이 됐든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이 됐든 그 책을 보면 그냥 통계학 책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학 쪽에는 왜 이렇게 돼 있지라는 의아한 생각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굉장히 많지만 그거는 뭐 예의에도 어긋나는 일인 것 같고 다른 선생님들에 대한,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교육 연구와 교육 통계가 밀접하게 연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 물론 평가, 교육 평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통계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비교적 간단한 통계 작업이에요. 그거는 사실은 평가를 또 통계하고 연결 짓는 것은 굉장히 일부분을 또 통계의 일부분, 굉장히 또 일부분과 연관 짓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연결되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교육연구의 과학적 접근이라고 돼 있죠? 그렇습니다. 교육연구는 과학적 접근입니다. 교육연구의 개요, 교육연구의 의미부터 한번 볼게요. 과학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서 교육의 개선과 효과성을 높이는 활동, 이렇게 돼 있죠. 교육 문제 해결 과정이자 과학적 방법을 체계적이고 학구적으로 적용하는 것, 이렇게 이제 몰리는 정의했고, 베스트의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 방법을 적용하는 형식적이고 체계적이며 집중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교육 절차, 실천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법칙, 원리, 이론 등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교육 연구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전체적인 어떤 그런 현상들의 여러 가지 것들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평가하고 연구하고는 다른 겁니다. 평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험이에요, 시험. 연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분야를 망라합니다. 우리 앞서 배웠던 교육 심리학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바로 이제 이런 과학적 접근을 하고 있고요. 과정론에 있어가지고도 많이, 교수 이론, 학습 이론 역시 마찬가지고, 교육 평가에 있어서도 역시나 교육 연구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고요. 자, 그래서 교육 연구의 역할, 증가하고 있는 지식과 기술에 적응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교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교육의 발전과 효율성을 높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교육 연구의 종류를 보면 연구 목적에 따른 분류, 기술적인 연구, 발견된 사실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해석하는 연구 방법, 실험적 연구,
조건을 통제해 조작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여 연구하는 방법. 주로 이 연구 그러면 이 실험적 연구를 의미합니다. 발달적 연구, 시간의 변화에 따라 인간 및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발달하는지를 관찰하고 연구한다. 현장 연구,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하는 연구 방법이 현장 연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 내용에 따른 분류입니다. 양적 연구가 있고 질적 연구가 있어요. 이거 우리 앞쪽에서 잠시 살펴본 바가 있는데, 관찰 가능한 자료에 입각하여 일반 법칙을 찾아내려는 실증적인 연구를 양적 연구라고 해요. 인간 현상도 자연 현상과 같이 관찰 가능하고 객관적인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이런 입장이에요. 질적 연구는 인간 현상은 자연 현상과 달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수량화될 수 없고 보편적인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현상학, 해석학, 실전주의 이런 것들이 바로 질적 연구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는 바로 이 교육 연구의 과학적 접근은 바로 이 양적 연구를 의미해요. 그래서 3절로 가서 질적 연구의 특징과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적 연구가 과학적 연구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과학적 연구 그러면 과학적 접근 그러면 양적 연구, 양적 접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사람들이 처한 실제의 맥락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행동하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면접, 관찰, 문서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질적 연구는 구체적인 자료를 모아서 이를 점차 추상적이고 일반화된 정보로 조직화하는 귀납적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네 번째로 가서 질적 연구자들은 현장에서 나타나는 상황이나 조건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요. 참여자들이 문제나 사건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니까 참여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참여자들이 어떤 상황, 문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다가 부여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현장의 참여자들로부터 배워야 한다. 연구를 위한 정보와 자료를 얻기 위해 그에 적절한 행동을 해야 한다. 그래서 참여자들한테 방해되는 행동 내지는 연구를 이유로 과도한 관여나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 연구자들이 이해하는 수준에서의 해석과 분석에 따른다. 그래서 연구자가 가진 배경, 역사, 맥락, 선험적 이해와 분리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질적 연구는 어떠한 경우에 하게 되느냐. 특정한 집단이나 인구 집단의 문제나 이슈를 탐색하려 할 때,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거나 침묵 속에 있는 사실을 파악하려 할 때, 문제나 사건에 대한 복합적이고 상세한 이해가 필요할 때, 공식적인 학술적 글쓰기에 제한을 받지 않고 문학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글을 쓰고 싶을 때, 그리고 양적 연구를 보완해서 그에 대한 이해도 높은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 질적 연구를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의 유형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내러티브 연구입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경험을 이해하려는 연구로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서 이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현상학적 연구, 특정한 현상이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대상으로 그에 대한 반응이나 지각, 이해 등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현상학적인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거 이론, grounded theory 이렇게 돼 있죠? grounded theory. 자, 글레이저와 스트로스가 제시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문제와 상황에 대한 설명을 추상적이고 분석적이며 체계적인 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근거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라운드잖아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 근거로부터 도출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라운드, 이 근거라고 하는 것이 누구냐, 어디냐, 바로 참여자들이 있는 공간, 참여자들이 있는 시간, 참여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 그것이 바로
그라운드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부터 이론이 나오는 것이다. 바로 거기에 근거한 이론. 그것이 바로 근거 이론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론 그러면 미리 이제 머릿속에 담고 가거나 기존에 있는 이 현장과 유리되어 있는 어떤 이론을 갖다가 상정하고 그걸 가지고 가서 적용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근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구체적인 문제, 상황 속에서 그 그라운드에서 나온 이론, 그렇게 만들어진 이론을 가지고 현상에 접근하고 현상을 분석하고 현상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근거 이론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게 문화 기술지예요. 특정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집단의 가치, 행동, 신념, 언어 등을 설명하고 분석하기 위한 연구 설계 방법이고, 이 문화 기술지가 많이 쓰이는데 주로 이제 문화의 일각. 그래서 레비 스트레스의 뭐 슬픈 열대라든지, 뭐 국화와 칼 같은 책이라든지, 수많은 그런 어떤 문화 일각이 바로 이 문화 기술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례 연구죠. 사례 연구는 이제 문화 기술지하고 또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특정한 사례를 시간 경과에 따라 탐색하고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 상세하고 심층적인 연구를 하는 방법이다. 역사적 연구, 과거에 발생했던 특정 사건이나 행위를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평가하는 연구이다. 우리 이제 역사 연구가 바로 이제 이 역사적 연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적 연구하고 질적 연구를 갖다가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여기 실증주의이고 현상학, 해석학, 상징적 상호작용론. 여기는 자연과학적 인과론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주관성과 독특성. 양적 연구는 가치 중립이고 여기는 가치 지향이고, 객관적 실제론이고 주관적 실제론, 맥락적 실제론이에요. 맥락이 중요한 겁니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법칙, 이론, 원리라고 하는 게 거시적이고 미시적이고, 여기는 신뢰성이 중요하고 여기는 타당성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외연적 행동 연구고 내재적 현상 연구입니다. 표본 연구고 단일 사례 연구고, 연역적이고 귀납적이고, 구성 요소들을 분석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총체적 분석을 하는 거예요. 통계적 측정, 객관적인 통계적 측정을 하고 비통계적 관찰, 해석, 결과를 중시하고 과정을 중시한다.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합니다. 자, 4절로 가서 교육 연구의 절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요 연구 절차라고 하는 것은 교육 연구 절차일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적 연구의 절차이기도 해요. 그래서 따라서 교육 연구라고 하는 것은 사회과학적 연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고, 연구 문제를 갖다가 분석을 한 다음에 연구 설계를 하고, 그래서 연구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자료를 수집해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 및 평가를 하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러한 단계를 거칩니다. 자, 그래서 연구 문제의 설정, 문제의 제기, 교육 연구의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단계예요. 연구 문제의 분석, 연구 문제가 설정되고 나면 문제 자체와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배경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죠. 그래서 연구 문제 및 배경 분석을 위해서 상황 분석, 문헌조사, 전문가 의견 조사, 사례 연구 등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연구 설계, 연구 계획을 갖다가 수립하는 거예요. 조사 전체를 수행하고 통제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제 주안점을 두게 되죠. 그래서 문제를 검토하고 조사 방법을 결정하고 예산, 연구 일정을 계획하고 연구 설계에 평가를 하는 4가지 활동 과제를 다루게 됩니다. 문제의 검토란 연구 목적, 가설의 설정 및 검토를 의미하고, 조사 방법의 결정이란 조사할 방법의 제시, 조사 시에 따라야 할 조사의 틀의 설정, 자료 수집 절차와 자료 분석 기법의 결정을 말합니다. 예산 및 조사 일정의 계획은 연구 인원, 시간, 비용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이 계획을 하게 되죠. 연구 설계의 평가란
연구 설계의 신뢰성, 타당성,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연구 절차와 기법 등을 실제 상황이나 모의 상황에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료에 수립하는 거예요. 연구 자료는 1차 자료하고 2차 자료가 있죠. 1차 자료는 연구자가 직접 수집해야 하는 자료이고 2차 자료는 연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이미 정리되어 있는 자료예요. 그래서 2차 자료는 1차 자료에 비해 손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획득하여 이용하는가가 연구 성공의 중요한 변수가 되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2차 자료에 따른 연구를 많이 하죠. 특히나 일반적인 사회과학이라고 얘기될 수 있는 일반적인 것들은 바로 이제 2차 자료를 많이 하고요. 1차 자료 수립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방법하고 간접적인 방법이 있는데 직접적으로는 면접, 전화, 우편, 이메일, 간접적인 방법은 관찰, 흔적 조사, 내용 분석. 그래서 직접적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앙케이트 조사예요. 우리 앞서서 봤던 리커트 척도에 따른 평정법 그것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1차 자료 조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2차 자료하고 연결 지어가지고 이제 뚝딱 논문을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료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죠. 수집된 자료의 편집, 통계기법의 활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료의 편집은 연구, 분석을 위해 일관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으로 자료의 정정, 보완, 삭제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의 처리가 끝나면 통계기법을 이용한 분석을 실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위해 사용한 자료의 수집 방법, 표현 추출의 방법, 측정 방법들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연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통계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해석 및 평가. 자료에 대한 분석이 끝난 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해석을 시행합니다. 동일한 과정을 통해 얻어진 분석 결과들도 통계기법에 대한 이해의 차이나 분석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계기법과 과학적 연구에 관한 명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정말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사회과학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이 논문을 쓰고 그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논문은 박사과정에 가서 쓰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석사과정에서 필요할 수도 있죠. 근데 석사과정에서는 정리하는 수준, 잘 정리하는 수준, 어떤 이론에 대한 거, 아니면 이렇게 사회학 방법론, 교육연구 방법론에 대한 치밀한 공부,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석사에서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무리하게 자꾸만 논문을 쓰라고 하니까 지금은 뭐 덜하다고는 하지만 예전에 얼마나 논문을 갖다가 베껴 쓰고 정말 엉터리 같은 논문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과 보고를 하는 겁니다. 연구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문자나 도표 등으로 정리하는 작업이에요. 결과 보고는 연구자만이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고, 그렇죠? 보고를 위한 연구 보고서를 갖다 쓰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교육 연구의 이제 주요 개념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변수 또는 변인, variable이라고 하죠. 우리 이제 변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연구의 대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특징을 얘기해요. 연구자는 각 변수를 속성이나 특징에 따라 다양한 값을 부여하거나 여러 개의 하위 수준으로 나누는 것이 보통이다. 변수를 범주화해서 하위 수준으로 세분할 때 연구자는 동질성, 상호배타성, 포괄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그래서 동질성이란 하위 수준으로 나누어 놓은 각 범주들 간의 상호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는 것. 같은 변수는 같게 묶어놓는 거죠. 상호배타성. 변수를 나눠 놓은 범주들끼리는 서로 중복되지 않는 거죠. 자, 동일한 것끼리 나눴는데 교집합이 있다? 안 되겠죠? 포괄성. 변수의 하위 수준으로 구분하여 놓은 범주들 속에 모든 사례가 다 포함된다. 빠지거나 누락되면은 안 되겠죠. 그 빠지거나 누락된 변수들로 인해서 우리 이제 보통 얘기하는 바이어스.
왜곡되는 일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의 종류를 보면 질적 변수하고 양적 변수가 있어요. 질적 변수에는 종류별로 분류할 수 있을 뿐 서열하거나 양으로 표시할 수 없는 것, 성, 남성, 여성, 종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그런 거죠. 직업, 거주 지역, 어느 동네에 사는 거. 이거는 서열하거나 양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양적 변수는 양으로 표시할 수 있는 변수. 지능 쫙 있잖아요. 100부터 150. 학업 성적 100점부터 0점까지. 키 150부터 2m까지. 몸무게 50kg에서 200kg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양적 변수입니다. 셀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자, 연속적 변수하고 비연속적 변수예요. 연속적 변수. 주어진 범위 내에서 세분화된 값을 가질 수 있는 변수. 길이, 무게, 시간, 지능. 그렇죠? 무게. 자르면 아주 세분화해서 자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쫙 있는 거예요. 빈틈없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뭐 부르기 편하게 뭐 1분 단위, 초 단위로 하지만은 연속되어 있는 겁니다. 비연속적 변수. 특정한 값만을 갖거나 세분화가 불가능한 변수. 성, 그렇죠? 남성, 여성. 그 사이 뭐 없잖아요. 종교도 마찬가지죠. 기독교하고 불교 사이에 또 다른 연속적인 뭔 종교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직업도 마찬가지고 거주 지역도 마찬가지고.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가 있습니다. 독립변수, 실험변수, 처치변수라고 하고 다른 변수에 영향을 주거나 예언을 해주는 변수예요. 종속변수, 독립변수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변수고 가외변수, 외생변수, 매개변수라고 하는데 자료수집이나 실험 설계 시 통제되지 않아서 자료수집이나 결과 해석에 오류나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것을 가외변수라고 하죠. 사실 연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양자 변수에 있어서 서로의 상관관계도 이제 살펴보기도 하지만 바로 이제 이 가외변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통제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회과학 연구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설이죠. 개념. 연구 문제에 관한 잠정적인 결론을 뜻해요. 둘 이상의 변수 간의 관계에 관한 추론을 문장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잠정적인 설명이나 가능성을 진술한 것이고 관찰을 시작하고 이끌도록 하는 것이며 적절한 자료와 다른 요건을 찾도록 하는 것이며 어떤 결과를 예언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가설, 진술의 방법.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진술하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면 소변을 자주 본다. 그렇죠?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도록 진술합니다. 무지개를 보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그죠? 위와 같이 커피를 마셨더니 소변을 자주 보는 거를 갖다가 경험을 했어요. 바로 이제 그런 것들. 선언적 문장과 가정법 형태의 문장으로 진술합니다. 만약 커피를 마신다면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될 것이다. 이런 거. 가설은 연구가 수행되기 전에 이제 설정을 하고요. 가설을 설정할 때 논리적 근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논리적 근거로는 기존의 이론, 선행 연구들, 경험 분석, 직관 이런 것들이 이제 논리적 근거가 돼요. 그래서 이제 가설의 종류를 보면 영가설이 있죠. null hypothesis. 연구에서 검증을 받고자 하는 두 개의 대입하는 가설 중 직접 검증의 대상이 되는 가설로 H0 이렇게 표시합니다. 실험 처치에 효과가 없다 또는 차이가 없다는 의미에서 영가설 또는 귀무가설, 무로 돌아가는 가설이다. 참 이런 것들. 영가설은 잠정적인 것으로 통계적 검증 절차를 거쳐 수용될 수도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영가설이 긍정되면 연구자의 의도와 다른 결론이 나온 것이고 영가설이 기각이 되면 연구자의 의도와 일치하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나는 기존에 있던 것을 갖다가 뒤집어 엎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연구자는 그런 거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어떤 거를 갖다가 검증을 해서 저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영가설이 기각되기를 원하죠. 그 다음에 이제 대립가설입니다. 영가설을 기각할 경우에 대안적으로 받아들이려고 상정하는 가설, 그래서 H1으로 표시합니다. 연구자가 실험 연구를 통해 긍정되기를 기대하는 결론의 가설이에요.
연가설과 달리 실제 검증 대상이 아니며 단순히 연가설이 기각될 때 대체되는 가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을 쓰고 나서는 대체로 이제 연가설을 갖다가 이제 우리 보통 많이 뽀갠다고 그러거든요. 뽀개놓고 대립가설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놓고 그리고 나서는 후생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식의 이제 결론들을 많이 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그 사회학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어떤 결론에 따라 가지고 쓰여지는 논문들을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왜냐? 연가설을 기각시키는 게 목적이고 그 대립가설에 있어서 어떤 그 효용성, 가치 또는 그것을 갖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증명하고 하는 것들은 후속 과제로 다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표본조사, 샘플 서베이와 표본 추출, 샘플링이 있습니다. 전수조사, 전집조사라고 하는데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본조사, 모집단이 있죠.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 표본, 샘플, 모집단으로부터 뽑혀진 연구 대상, 표본 추출, 표집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샘플링은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 과정을 말합니다. 예. 자, 그래서 표본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 연구에 필요한 노력과 경비를 절약하고 연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잘 훈련된 조사원과 연구원을 통해서 조사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다. 전수조사가 불가능할 때 실시한다. 우리 이제 인구가 이제 5천만 정도 되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못하죠. 예, 하기가 힘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표본 추출하는 방법이에요. 표본 추출을 어떻게 할 거냐? 확률적 표본 추출. 연구 대상 모집단이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이 객관적으로 알려져 있는 표본 추출 방법이다. 모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표본으로 추출된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표본 추출은 무작위적으로 하고 표본 오차 추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표본 분석 결과 일반화가 이제 가능하게 되고 확률전 표본 추출법은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표본 추출의 이제 그 방법을 보면 요 그 확률적 표본 추출에 있어 갖고 방법을 보면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이 있어요. 난수 표본 이제 표본 추출, 제비뽑기식 표본 추출, 주사위 표본 추출이 이제 해당되는 거죠. 말 그대로 모집단으로부터 무작위로 아무렇게나 표본을 뽑는 방법이에요. 모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모두 동등하게 뽑힐 확률을 가지고 연구자의 편견을 배제하기 쉬워서 널리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원 표본 추출하고 비환원 표본 추출이 있는데 환원 표본 추출의 경우에는 표본으로 뽑힌 요소를 다시 이제 모집단으로 되돌려 보내고 그리고 나서는 다시 이제 표본 추출하는 방법이에요.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의 원칙에 이제 충실한 방법이고 비환원 표본 추출은 한번 뽑힌 표본을 다시 모집단으로 되돌려 보내지 않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체계적 표본 추출이에요. 동간격 표본 추출, 개통 표본 추출이라고 합니다. 모집단의 구성이 정해진 순서 없이 배열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일정한 간격으로 표본 추출을 하는 방법이에요. 모집단에 일련 번호를 부여해서 첫 번째 표본은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로 뽑고 그 다음부터 간격을 똑같이 해서 표본을 추출합니다. 간격은 모집단의 수를 표본의 수로 나눈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집단이 가령 10,000명이다. 그러면 표본의 수를 갖다가 뭐 200개 정도로 한다. 그러면은 간격은 50. 그래서 이제 이 체계적 표본 추출을 우리 여론조사할 때 많이 씁니다. 여론조사할 때, 집단별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인구의 분포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간격을 정해가지고, 그 간격에 맞게끔 전화를 걸어서 할당되는 수만큼 이제 뽑게 돼요.
유층 표본 추출, 층화 표본 추출이라고도 하고요. 모집단을 동질적인 여러 개의 하위 집단으로 나누고 각 하위 집단으로부터 무작위 표본 추출을 하는 방법입니다. 표본 오차가 가장 잦다. 하위 집단의 내부는 동질적이지만 하위 집단과는 이질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비례 유층 표본 추출, 비비례 유층 표본 추출이 있습니다. 비례 유층 표본 추출은 각 하위 집단에서 표본을 뽑을 때 모집단의 구성 비율과 같게 하는 방법. 비비례 유층 표본 추출은 각 하위 집단에서 표본을 뽑을 때 모집단의 구성 비율과 상관없이 필요한 수만큼 뽑는 방법입니다.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군지 표본 추출이 있어요. 덩어리 표본 추출, 집락 표본 추출이라고 합니다. 모집단을 이질적인 여러 개의 하위 집단으로 나누고 하위 집단을 단위로 표본을 뽑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위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이 이제 축소된 것이고 표본 추출의 단위는 개별 요소가 아닌 집단이에요. 하위 집단의 내부는 이질적이지만 하위 집단과는 동질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집단의 규모가 클 때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비확률적 표본 추출이 있어요. 특징은 연구 대상,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표본 추출의 확률이 일정하지 않다. 연구자가 독단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표본에 포함시키거나 제거시킬 수 있는 주관적인 방법이에요. 표본 추출이 인위적이고 표본 오차 추정이 불가능하다. 표본 분석 결과에 일반화의 제약이 따른다. 비확률적 표본 추출법은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 그렇겠죠. 우리가 이제 하는 리커트 척도에 따른 설문지 만들어가지고 대학 돌아다니면서 막 뿌려가지고 자료 모읍니다. 대표적인 비확률적 표본 추출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니까 논문 쓰려면 한 학기 동안 써야 되는데 그거 이제 안게이트 한 일주일 돌려가지고 자료 모아가지고 빨리빨리 해서 SPSS 빨리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2차 자료 그거하고 연결 지어가지고 해야 되니까 얼마나 바빠요. 그러니까 비확률적 표본 추출을 갖다가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표본 추출의 방법, 의도적 표본 추출, 유의 표본 추출, 주관적 판단 표본 추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집단을 잘 대표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표본들을 연구자의 주관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이에요. 문화기술지와 같은 질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한다. 우연적 표본 추출, 편의적 표본 추출이라고 합니다. 객관적인 표본 추출 계획 없이 연구자의 임의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대상들을 선택하는 방법이죠. 이거 많이 하는 겁니다. 길거리 인터뷰, 설문조사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게 예에 해당되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눈덩이 표본 추출. 최초의 표본 대상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연속적으로 소개받아 표본을 모으는 방법. 비공개 집단이나 소수자 집단 같은 폐쇄적 성격을 가진 대상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때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할당 표본 추출. 연구자가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 모집단을 몇 개의 이질적인 하위 집단으로 구분해서 범주별 할당표를 작성해서 비율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어쨌든 할당 표본 추출은 확률적 표본 추출의 유층 표본 추출과 유사하지만 할당 표본 추출은 무작위 추출이 아닌 연구자의 재량에 따라 임의로 표현을 선정한다는 점이 다르다. 그렇게 얘기가 되죠.